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곧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설사 약간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지금 인플레 파이터 성향을 꺾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현재 한국 증시 네. 이제 점검 좀 한번 해주신다면 연간 네. 2200대네요. 맞아요. 이게 지난달에 사실상 장대 음봉이 코스피에서 나와버렸어요. 네. 9월에 이제 종가상으로 봤을 때 12.8%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그토록 좀 강조드렸던 이 120월선 이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인데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밑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지지받으면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이때도 이제 몇 번 있었어요. 2015년도에도 살짝 16년에 걸쳐서 터치는 안 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강하게 시장이 반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또 금융위기 때도 내려갔었죠. 하지만 이 지점을 깨지 않고 또 반등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점에 연속적으로 막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올라간 부분이 제대로 없었다 보니까 120월선을 조금 크게 하회하는 충격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던 파동들 보면은 거의 하락률 자체는 단기간에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일어났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120월선의 지지를 받기에는 너무 코로나의 전염성이라던가 이런 게 강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일단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갔죠. 네, 그래서 1600 정도가 됐을 텐데 월중에 크게 하회를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여기까지 맞춰서 1760에다가 끝냈었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에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파동들을 만들면서 거의 뭐 지수가 2배 이상 상승을 해버렸죠. 저점 대비해서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종목들이 뭐 10배, 20배짜리도 많이 나오고 했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풀리면서 러우 사태라던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또 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3,300을 찍고 이제 정말로 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제발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이런 산 모양을 만들고 지금 120월선이 깨졌을 때 저는 사실 지난달 종가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이게 추가적인 하락들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전기, 전자,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사는 스탠스를 취해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연속적일 거다라고 아직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20월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에서 바로 장대 음봉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막히고는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내려올 때는 지지대가 돼야 되는데 한번 내려오고 나서 다시 위로 돌파를 하려면은 저항대가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 달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20월선이 2245포인트 정도 돼요. 거기 정도에는 적어도 좀 맞춰놓거나 위로 빵 뚫어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120월선을 보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키움증권의 뭐 현지영 연구원 이런 분들도 이런 선들이 역사적으로 지지를 받아오면서 저점으로 인식이 됐던 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 3,300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선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125월선이 깨져도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좀 일시적으로 깨졌다 또 올라오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2008년 때처럼 그리고 2015년, 16년 때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월봉상으로 하향 동파를 해버렸어요. 사실 여기까지 갔더라도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한 2240 맞춰놨다. 그러면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미는 정말로 장대 음봉이 이렇게 한 번씩 연출이 되는 때가 한 달 걸러 2달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꼭 회복을 해서 120월선은 크게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동향 좀 어떤가요? 네, 당연히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은 그래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9월부터 일단은 좀 보게 되면요. 일단 1일부터 9월 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말까지로 정해놓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9월 한 달에만 개인들이 2조 8천억 가까이 샀어요. 많이 샀죠.
네, 그리고 대부분 판 건 외국인들 이제 2조 1,000억을 넘게 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기관들도 한 9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쪽들은 약간 차익, 비차익 섞어서 거의 뭐 그런 매매만 조금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들의 주체들을 보게 되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금융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금융투자 빼고는 나머지 주도적으로 주가를 그리고 지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관 주체들은 외국인과 같이 팔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주도적으로 전기전자를 팔았습니다. 거의 2조 1,200억 판 거 전부 다 전기전자 판 거죠. 네, 그만큼 전기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시황 업황이 반도체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들어오면은 조금 달라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월 1일부터 제가 다시 오늘까지로 한번 놓고 수급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쪽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있는 흐름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2,300억 정도 지금 사고 있고요. 오늘까지요. 대신에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약간은 달라졌어요. 네, 4,300억을 코스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 여기 보시면 되죠. 전기전자를 1조 1,000억 가까이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사실 영업일로 보면은 며칠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거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 우리는 같이 봐야죠. 여기에서 지금 기관 주체들 보게 되면 금융투자는 개인들처럼 같이 팔고 있어요.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자금에 지금 보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외국인의 행보와 같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10월 들어와서도 시장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관들도 지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가 같이 붙어주면서 이런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전기전자 대형주에서 10월 들어와서는 완전 반전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한 건 달러 인덱스 약세 영향으로 네.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뭐 강화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줄기차게 이제 한국 시장을 팔기 위해서 전기전자를 매도를 했고요. 마침 또 반도체의 시황이라든가 업황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요. 근데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적을 발표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커버를 하면서 점점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거기다가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긍정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에 맞춰서 이거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내리자. 이것도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내리자. 고용 좋으니까 또 조금 더 내리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의 하향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압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말로 많이 모으셔가지고 리포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내보내 주실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라던가 이런 컨센서스를 보실 때에는 시장 상황, 매크로가 이러니까 이것보다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추정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네. 삼성 차트 한번 보면서 실적이 그럼 안 좋게 이제 기대치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급의 힘이라고 좀 불러야 될까요? 보시면은 이제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일봉상으로 뭐 계속 미끄러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3일 연속으로 막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대비해서는 좀 견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35일선에는 막혔어요. 35라는 이제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인 분석 상에서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많이 쓰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60일선에 전통적으로 이 초록색 선에 올라가기만 하면 막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수급의 힘이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1선 정도까지는 데드캣 바운스
라고 생각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반등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수급의 힘으로 61선 부근인 한 58,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35일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에다가 기술적으로 한번 막아놨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줄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기관 쪽 투신 위주로 먼저 시작했어요. 수급의 반전이 일어났지만 워낙에 소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영향을 크게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기관들이 조금 사는 걸로는 시세가 분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9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죠. 외국인들이 그날 685억을 삼성전자에 샀습니다. 그러자 투신들도 바뀌죠. 그동안에 10억, 30억, 60억 사다가 외국인 형님들 사시네 하면서 투신도 263억을 여기다 밀어넣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주요 주체들은 같이 움직여요. 근데 개인들은 반대로 움직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신만 샀느냐? 그동안 이제 팔았었던 연기금도 전날 조금의 움직임들이 투신과 같이 있었고요. 사모펀드도 같이 움직였어요. 신기하죠? 이런 쪽들은 보통 보면 이런 같이 움직이는 이런 스탠스들을 많이 보여줘요. 팔면 같이 팔고 사면 같이 사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1%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외국인들, 제가 항상 살 때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은 강도, 2번은 연속성. 근데 강도 있게 전일 조금 샀는데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연속성 있게 샀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더 세졌어요. 2,400억을 샀죠. 그리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여전히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2,200억을 샀습니다. 네, 거래량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강도 플러스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4일 연속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 실망스럽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느냐가 또 중요한 지속성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잠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사고 있지는 않네요. 네, 아침부터 조금은 팔기 시작을 했어요. 5만 주가량 팔다가 10시가 되니까 수량이 좀 늘어났어요. 38만 주. 그러자 투신 또 어떻게 움직이죠? 얄밉습니다. 외국인과 같이 행보를 하면서 또 15만 주를 던지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은 비록 사고 있다고 하지만 이쪽은 강하게 시세를 올려서 사는 주체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투신이 이런 식으로 누르는 행보가 오후까지도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강한 편입니다. 근데 이 시세가 지수에 연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추정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와서 네. 1,44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초반대로 좀 왔잖아요. 네. 향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환율은 그때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많이 내려왔네요. 네, 내려오기는 내려왔죠. 월봉상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거 떨어진 거 가지고 체감이 안 돼요. 1,440원을 넘겼다가 이제 1,400원 초반 온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2020년 말부터 올라온 거 보면은 정말 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용어로 후덜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1240원은 제가 그때도 한번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올라갔을 때 막혔던 지점이에요. 네. 1240원. 이때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1300원 가까이 코로나 때죠. 터졌을 때 갔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그때 급격하게 올라온 것처럼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1240원을 결국 하회했지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파동들이 4월달 22년 4월이죠. 나와버렸어요. 1240원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요. 그 뒤로는 아시는 것처럼 5월선을 타고 그냥 예쁘게 이게 사실 그냥 주가면은 예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환율이다 보니까 예쁘게 올라간다는 말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율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1,600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저도 그냥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혼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보는 선은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부분이 글쎄요 이제 곧 발표가 될 건데요. 이게 정말로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거 안 사람 중에. 나와야지. 안 나와야 돼요. 네. 연준이 평소에는 잘 나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잘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연준이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고용이에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다, 야, 금리 이렇게 올리면 안 돼. 그러는데도 연준에서는, 아유, 괜찮아. 약간 경기 둔화 오더라도 우리는 고용이 워낙에 견조하기 때문에 올려도 돼.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이 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바라고 이제 기도하고 연불 외우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글쎄요,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런 연준의 정말 엄청난 행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연준이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괜찮아 인내할게 조금 더 참아볼게 이러면서 놓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시장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고 굉장히 좀 입지가 위태위태 라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실패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경기 둔화 조금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괜찮아. 뭐 다른 나라는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조금 둔화 시그널 오고 경기 침체 약간 오더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보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용 얘기 주셔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뭐 발표 나왔던데 민간 부문 고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민간 부용 보니까요. 일단은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만 8천 개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가 예상한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또 잘 나와버렸죠.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는 한 20만 개. 맞아요. 20만 개 정도. 잘 나왔네요. 네, 살짝 잘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컨센서스를 또 괜찮게 잡은 걸 텐데도 이거보다 또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투심을 약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되면서 고용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이거 잘 나왔으니까 이 고용 지표도 또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견조한 고용 지표에 연준의 긴축 우려가 더 커진 이유를 맞아요. 말씀해 주신 거겠죠? 네. 그래서 50bp를 인상을 11월에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 지표 잘 나와버리면 이거 봐 연준에서 내가 뭘 했어. 우리 고용 괜찮으니까 강하게 올려도 돼. 그래서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위원들이 75bp 인상하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주장하는 분들도. 그러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에 연휴하루가 껴있긴 하지만 좀 잘 체크하시고 시장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나 뭐 지표 얘기 나와서 국제 건화물 운임 지수 BDI가 전일 7% 넘게 급등하자 해운 업종이 좀 급등했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수가 급등한 거는 브라질 쪽에서 11월에 이제 건화물 선적물에 대해서 높은 운임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주로 실리는 석탄, 철광석 이런 주요한 원자재들의 수요가 아직도 견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별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깨부시는 이런 좀 지표가 되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이 벌크선의 적체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물동량 둔화 우려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3분기 들어와서 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3분기에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피크아웃이죠. 그 우려가 해운 쪽에도 겹치고 이제 이런 BDI 지수,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다 같이 겹치다 보니까 HMM, 뭐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도 주가의 하락을 피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이런 계절적인 또 물류의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그걸 계절적인 성수기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 뒷받침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장 상황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운임 중에서도 파나막스라는 운임 지수가 있고요. 또 스프라믹스, 좀 말이 어려워요. 스프라막스라는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모두 태평양 수역에서는 약간 중국의 연유,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오히려 좋았던 부분들은 대서양 수역이 좋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남미라던가 북미, 멕시코 이런 쪽들, 그런 쪽에 이제 운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보다도 그런 쪽들의 신규 화물 유입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철도라던가 항만의 적체율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지금 미국이라던가 북미 이런 쪽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자, 산유협의체 오펙 플러스 네. 대규모 원유 감산 결정을 했다고요.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좀 대규모예요. 네. 코로나가 발발했던 직후인 2020년 5월 그 이후로는 최대 규모 감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하루 원유량, 소비량의 2%를 무려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바이든이 이제 막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증산 좀 해줘 했는데 찔끔 올렸다가 이거 자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4개월째 국제유가는 하락 중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석유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원 부국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부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떨어지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국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등해 버리니까 막 650조 네옴시티 이런 거 세워버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세워야 될 돈이 자꾸 줄어드네 막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대규모 감산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유가 부분에는 굉장히 좀 정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할 논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유가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밴드는 그래도 한 80에서 90달러 선 정도는 유지를 시키는 선에서 아마 산유국들이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유 감산 결정이란 조선업종 관심이 또 커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네.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석유화학 업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에요. 매출 캐파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을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이라던가 그리고 정유 쪽 사실상 정유도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국제유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4개월 연속으로 정유 이거 좋긴 좋았는데 이제 악몽이 살짝 떠오르는 거죠. HMM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 이런 좋다 했었던 것들 다 피크아웃하고 실적은 여전히 상승하고는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 그게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쪽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 때문에 이제 좀 꺾였었는데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은 됐어요. 근데 과연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예전처럼 막 140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200달러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네, 그 정도 선까지 갔을 때 과연 산유국들이 얻는 이익들이 정말 그렇게 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석유 가격이 무한대로 막 계속 올라가면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의 경제성이 부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양광 풍력이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대비해서 비싸요.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같은 킬로와트시 발전을 하는 거에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석유나 이런 화석 쪽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단가들이 점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에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죠. 단가가 일치되는 순간들이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석유만 쓸 게 아니야.
우리 더 다른 에너지원, 이게 예전엔 비쌌는데 석유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거 좀 예뻐 보이네, 괜찮아 보이네, 라고 판단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원들로 대체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유국들도 너무 높은 초고유가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